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일 월요일에는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이슈는 뭐 워낙 이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짧게 후루룩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발생했을까를 본다면은 과도한 비투 때문이었다라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 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들 신용융자 비율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해가지고서 신용융자 비율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 0.5%, 2.5%밖에 안 되는데, 이들 종목은 발행 주식 수 대비해가지고서 신용융자 비율이 뭐 다 두 자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았죠. 여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요즘에 그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차익 결제, CFD, 이것까지도 합쳐지게 되면 이보다 더 높은 그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락이 발생했을 때 반대 매매가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하한가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원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원인은 애초에 이것은 설계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루머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직종이나 아니면은 몇몇 유명인 분들의 그런 이제 소문이 나면서 뭐 이와 같은 로직으로 하는 곳들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은 애초에도 조금씩 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과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이게 과연 정말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또 역시나 돌았던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에는 지수 편입을 노리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은 없었어요. 이번에 사실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뭐 자산이 되게 많거나 뭐 PR을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주주하고 자사주 비율을 합치면은 어떤 종목은 유통 가능 주식의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번에 대상이 되었던 종목들은 유통 주식 수가 적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게 작업하기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주주의가 주식시장에 별로 흥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증시에서 소외주라는 거.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데 별로 손을 타지 않을 주식. 그래야지 사실 또 건드리기 쉽거든요. 이 말 자체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표현한 요 말 자체가 대주주가, 공모를 전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공모한 기업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거하고는 그것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나 좀 강렬하게 시장에 인상을 그런 걸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리던 걸로 넘어가가지고서요. 그러니까는 지수 편입을 노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명한 지수들이 있죠.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FTSE라든지 MSCI,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요즘은 패시브가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들이 매수를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끌어올리다가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다 팔고 나가면 된다,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곳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 편입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었잖아요. 우리가 뭘 봤냐면 따상상 이런 걸 봤잖아요. 그때 저게 왜 나오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니까는 그냥 지수에 편입만 되는 조건만 갖추면 기관은 그냥 무조건 따라 사는구나.
기관은 그냥 뭐 파블로프의 개네. 그 다음에 외국인도 저게 수급이 따라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뭐 그때까지 시가총액 계속 올려놓기만 하면 되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요. 지금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라는 얘기는 지금은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공매도도 없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코스닥 150의 종목 3개가 있긴 하지만 이들 종목은 사실 대차가 그렇게 용이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뭐 성광 같은 경우 0.1%, 하림지주가 0.5, 0.6% 정도, 다우데이터가 0.9 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별로 그렇게 공매도를 타는 종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서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터졌을까라고 하면 시작은 제 생각에는 증권사들의 이 부동산 PF 그리고 작년 10월에 나왔던 레고랜드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그러니까 금융사들은요 그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위험을 지고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의 간섭과 정부의 조사와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이런저런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위험을 지기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분야에서, 증권사의 다른 분야에서. 그럼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업하고 있던 주식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추가적으로 이쪽의 위험, 본인들이 질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더 배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거기에서 더 줄여나가는 곳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신용 담보 유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을 썼을 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워낙 하락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니 그 주가 조금 떨어졌다고 반대 매매 나가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 자체가 수급을 꼬아가지고서 주식시장을 더 하락으로 이끄는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유지 비율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는 반대 매매가 덜 나오도록 한 거죠. 근데 너무 길게 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12월 말일자로 이거를 종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담보 유지 비율이 과거로 돌아온 건데 어쨌든 우리가 완화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강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보면은 쓰기가 쉬웠다가 10월부터 점점점 그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다가 올 초 들어와가지고서는 이게 깐깐해진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증시에 생겼을 때에 그동안에는 잘 작동하던 이 아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우상향을 그리던 주가에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다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 매매가 많이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보시게 되면은 초기에 본인들이 딱 정해진 리그에서만 할 때는 괜찮아요. 그게 괜찮단 말이 뭐냐 하면은 누가 사고 파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계산이 되게 쉽거든요. 본인들만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소문나서 그거 되게 잘 된대. 뭐야 그게 뭔데 누가 뭐 하는 건데 나도 그 종목 좀 하자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알아서 그 주식을 막 그 신용이나 이런 거에 CFD를 해서 매매를 과격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편승하는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원래 같으면 변동성 없이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막 갑자기 급등을 하는 날도 있고 급락을 하는 날도 있고 근데 문제는 급락을 하는 날이겠죠. 담보 비율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깐깐해졌는데 급락을 해버리면은 다음날 반대 매매가 연달아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지금 저 8종목이 터지도록 만든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로 인해 가지고서 과연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것이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증권사들이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고 뭐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아유 과거에 크레딧 스위스도 빌황 때 이 CFD 같은 거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해가지고서 결국은 넘어가 버리던데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지. SG증권부터 이거를 매매를 시작했던데 SG증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인데 우리나라의 CFD 구조 자체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G증권으로 외국계 증권사로 표현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SG증권이 뭔가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서 매도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나가신 겁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들이 떠안게 될 손실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일단은 이 돈을 증거금을 다 못 넣으면은 일단은 이게 손실로 처리가 되죠. 증권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용 관련해가지고서 CFD 관련해가지고서 뭐 추가 증거금 납입이 100원이 돼야 되는데 100원이 안 됐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향후에 예상되는 대손을 일단은 그거에 다 손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돈 받아낼 거예요. 증권사에서 신용을 해가지고서 주식을 했다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증권사에서도 대출을 받아갖고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렇게 보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는 막 이건 갚아야 되는데 싶은데 증권사에서는 빚내가지고서 주식하다가 원금 이상으로 손실이 나면 그건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출이고 갚아야 돼요. 뭐 은행이 하는 그런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수단들을 여기도 다 동원을 할 겁니다. 그 은행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게 그 대출을 내줬는데 이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자 지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본인들의 과거 대손율을 계산해가지고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손실률을 대략적으로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권사도 여러분 잡게 될 겁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해가지고서 그거를 추심해 나가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서 환입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증권사에서는 일단 이거는 전부 개인의 책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손실이 되는 거고 증권사들이 장부에 손실의 기록이 얼마가는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개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 봤었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증권사는 뭐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 예. 뭐 8종목 다 해봤자 1조 정도? 인데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고 뭐 그럴 테니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는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계속 거래 안 되고 점하 가면은 그러면은 뭐 개인 손실도 커지고 그러면 그 개인 중에는 못 갚는 개인도 늘겠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8종목이 결국 금요일까지로 하면은 전부 다 하한가는 풀렸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은 그 반대매매 나가야 될 건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고 손실이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요거는 돌아가게 될 거다. 이고 그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신용 비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비율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해 갖고 신용잔고 비율이 어떠하느냐 하면은 요거 이제 2020년부터로 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말 올해 초가 낮았어요. 이게 왜 낮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유지담보 비율을 강화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거 계산하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작년 우리나라가 12월 특히 이제 하순으로 가가지고 증시가 나빴잖아요. 그때 뭐 세금 이슈도 있었지만 이 반대매매 이거 담보 비율 강화되는 것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엔 증시가 계속 빠졌죠. 12월 하순에. 그래서 반대매매가 올해 시작하고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딱 그 오전에 반대매매 나오는 신용 물량 소위 말해 털리는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까지 반대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가 보시면은 올해 우리나라 증시 최바닥 시점입니다. 네. 그때를 계산해가지고서 매수 준비를 하시는 실제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그 안에서 약간씩의 잔파도 만들죠. 코스피는 특히나 보시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별게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신용이 과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동감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신용이 코로나 랠리 한창 좋을 때 26조 넘어까지 갔다가 16조로 빠졌다가 그다음 지금 20조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 생각이고, 그다음 최근 며칠간에 신용이 또 빠르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 데이터는 하루 늦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목요일까지로 보게 되면 24일부터 3일간 줄어든 금액이 6,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보다 빠르게 신용융자 잔고가 줄었다. 금요일은 아마 더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8개 종목이 전부 다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니까는 그때 신용 아직 정리를 못했던 분들의 매매가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CFD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Contract for Difference, 그래서 차익 결제, 소위 전문 투자자, 돈 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게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요, 2019년에 금액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잔고 기준으로 19년도에 한 1조 정도 됐었는데, 1년 만에 한 5조 정도까지로 증가를 해요. 근데 너무 이제 시장이 빠르게 커져 나가니까 정부에서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21년도 10월에 보시면은 증거금률이 이게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 40%로 상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배까지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CFD가 힘 있다는 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2년 4월부터는 이제 뭐 사실 이건 지도사항이긴 했는데 개인당 20억 금액을 제한하는 또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개인당 또 뭐 무지막지하게 큰 금액을 CFD로 돌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는 늘었어요. 계좌 수는 늘었고 CFD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저변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잔고로 보게 되면 2022년 말 대비해 가지고서 21년, 22년도 지금도 그렇고 잔고는 비슷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잔고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매매는 세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레버리지를 이제 2.5배까지 낼 수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하루는 막 이건 CFD는 거의 다 외국인 찍히잖아요. 하루는 외국인으로 뭐 5천억 순매수 나왔다가 하루는 5천억 순매도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적은 어차피 잔고가 별로 변하지 않으면은 건드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CFD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가 나오면 난리 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CFD가 외국인으로 거의 찍히다 보니까는 근래에 있었던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실 진짜 외국인 아무도 안 들어왔고 CFD가 다 샀어. 그거 다 빠져나간 큰일이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저는 오바라고 봐요. 보시면은 2022년도 10월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누적 순매수가 14.5조입니다. 코스닥은 순매도가 1.5조예요. 이거 잔고 5조 가지고서 이걸 다 샀다라고 저는 절대 보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어떻게 CFD 가지고 다 합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도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하한가 종목 다 풀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거기서 반대 매매 나올 거는 일단은 다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8개 종목 외국인 순매도가 이날에 한 900억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가 5,900억 정도. 그 전주까지 합치면 1.2조 정도 외국인 순매도가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CFD로 만들 수 있는 변동성, 그 정도의 매매도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쏠림이 심한 장을 경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융자 금액이 26조에서 16조, 그 다음 20조가 됐단 말이죠. 근데 SG증권 관련된 8개 종목이 계산해보면 한 1조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다 몇몇 주도주 섹터 쪽으로 신용융자 증가가 최근엔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요 바닥에서 늘어난 부분이 나머지 이제 주도주나 뭐 이런 뭐 몇몇 종목들을 제외한 쪽에서는 신용의 증가가 미미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또 삼성전자부터 보게 되잖아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사이즈가 크고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작년 9월에 신용잔고가 1100만 주였어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460만 주입니다. 반토막 이상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뭐 신용이 많이 늘어가지고서 우리 증시의 랠리가 되게 이상하네 아니면은 건전하지를 못하네 그런 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얘기인데 월요일 날에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모두의 관심은 예금이 얼마나 줄었느냐인데 예상보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1764억 달러 있었는데 이번에 1045억 달러였어요. 예상치는 1367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 1000억 달러에는 11개 대형은행이 일시적으로 넣어준 120일간 300억 달러 예치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갔다라는 거죠.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예금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거기다가 예상보다 더 줄었는데 라는 우려를 다음 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빠졌었고 인데 요거 한번 그 월요일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할 때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나름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지는 우려를 좀 낮추려고 하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금이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인데 3월 27일 주간부터는 안정화가 됐다. 그 다음에 전분기 말 대비 4월 21일까지로 보면 예금은 추가로 1.7%가 실제 줄긴 했다. 근데 그거는 세금 시즌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않냐. 그거 감안시에는 평균적인 숫자였다.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 비중이 작년 말에는 예금자 비보호 예금의 비율이 7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게 30% 이하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정확히 반대가 됐어요. 예금자가 보호되는 예금의 비율이 73%로 늘었다. 그래서 비보호 금액으로 따지면 19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거는 좀 해소 가능하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연준에서 급전 더 땡길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연준에서 뭐 198억 달러 못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재할인 창구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다른 이슈가 또 터집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리고 요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할인 창구하고 그 다음에 BTFP 쓴 거를 합쳐보니까는 연준 급전 사용 전체액에서 절반 이상을 퍼스트 리퍼블릭 혼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날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퍼스트 리퍼블릭만 해결이 되면 이번 사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얘가 마지막 남은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이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50% 빠지고 그 다음 또 30%가 빠져요. 이건 이제 왜 그랬을까? 라고 보면은 예금이 예상보다 더 빠졌다라는 게 정말로 다 언론에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추가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예금자 보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금자 비보호 예금이 200억 달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거의 다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연준 보시면은 매주 목요일 날에 발표하는 그 연준에서 급전을 얼마나 은행들이 가져갔느냐 그 숫자를 봤을 때에 SVB 터지고서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최근 2주간 금액이 증가를 합니다. 4월 20일은 사실은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세금 납부 주간이 들어갔으니 조금 자금 수요가 있었나 싶은데 그 다음 주에도 금액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마도 퍼스트 리퍼블릭이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예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에도 퍼스트 리퍼블릭이 가령 3월 말일까지 빡빡하게 이제 연준에서 급전을 빌려놨는데 또 추가적으로 세금 시즌 돼서 예금이 빠져나가니 혹시 요 금액들의 대부분은 퍼스트 리퍼블릭이 빌린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준 급전 추이를 봤었을 때에 뭔가,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른 은행 가져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BTFP를, 그러니까 연준 급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 나온 데가 이스트 웨스트 뱅크하고 팩 웨스트 뱅크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는 보게 되면 이제 이스트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2%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QOQ로. 그러니까 여기가 자금 수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싶어요. 또 하나는 팩 웨스트는 4월 들어와서는 예금이 오히려 6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돈을 가져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아직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의심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30%가 또 빠진 날 있잖아요. 그날에는 딴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하면은 연준이 제할인 등 그 급전 창구 있잖아요. 그거를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 가지고서는 줄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였다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논리냐?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은 어쨌든 연준이 계속 도와주면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좀비지만은. 근데 연준에서 그렇게 나 못해주겠어라는 얘기를 슬슬 흘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기인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맨 처음 SVB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사례가 있었죠. 바로 뭐냐면 90년대 초에 뉴잉글랜드 은행 파산 사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롬 파월이 재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에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자료를 낸 건 2013년도 본인이 연준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대마불사의 종료라는 페이퍼를 내면서 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성공 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뭐냐면은 여기도 뱅크런 발생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금자 보호 다 해주고서는 나중에 조용해지고서는 그거를 다 찢어갖고 팔아갖고서 끝내버렸죠. 근데요, 이 2013년 페이퍼에는 또 하나의 사례가 더 있어요. 이것도 우수 사례로 본인이 적어 놓은 겁니다. 같은 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바로 살로몬 브라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미국 채권 옥션에서.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관이 전혀 돈 한 푼도 안 쓰고 민에서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로몬 브라더스의 대주주가 워런 버핏이었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알아서 해결을 했어요. 돈을 넣어가지고서.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지금 이미 SVB하고 시그니처는 뉴잉글랜드처럼 관이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쟤네 뭐 또 보너스 받아갈 때는 뱅커들 잘 받아가다가 돈 필요하니까는 정부에 또 손을 벌리네. 퍼스트 리퍼블릭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관에서는 최대한 퍼스트 리퍼블릭은 민이 알아서 해결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양쪽에 다 으름장을 놨던 것 같습니다. 양쪽이라는 건 하나는 퍼스트 리퍼블릭이죠. 자, 퍼스트 리퍼블릭 입장에서는 연준이 계속 돈줄만 계속 꽂아주면 어떻게든 살아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줄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또 하나의 민은 누가 있냐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 예치를 한 11개 대형은행입니다. 미국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날 같은 날에 어떤 뉴스가 또 흘러나왔냐면 여러분들 SVB하고 시그니처 이거 그 연방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을 때 이게 파산하고요. 그때 예금자 비보호되는, 그러니까 고액에 대한 예금도 다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했을 때 300억 달러도 보장해줘야죠. 근데 지금 11개 대형은행이 맡긴 3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예금을 보장 못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에다가 한 발씩 야 너네 빨리 좀 협상 좀 해라 라고 등을 떠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퍼스트 리퍼블릭에서는 야 그럼 제3의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또 획책을 하느냐 계획을 가지느냐라고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하고 대출이 있잖아요. 그 비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낮을 때 샀으니까 이게 이제 잠재적 손실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비싸게 팔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디에다? 이들에게다가요. 야 너네
그렇게 있으면 300억 달러 그 예금 보장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좀 살려줘. 우리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거 좀 니네가 비싸게 사주면 우리 잘하면 생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네 나중에 예금 받아가면 되잖아. 응? 이러면서 500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해요. 11개 대형은행은 기분이 나쁘죠. 아니 지금 300달러에 다 날릴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수십억 달러에 날릴 거냐. 뭐야 이게 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협상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협상의 영역이냐 하면, 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들이 덜 관여하고서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발은 들여놓겠죠. 퍼스트 리퍼블릭 입장에서는 그 최고 경영진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게 매각이 돼서 돈을 챙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업이 되어야죠. 근데 일단 파산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들은 일단은 뭐 건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살리고서 어떻게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11개 대형은행은 300억 달러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손실해서 막느냐.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저러면은 뭐 매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저거를 우리가 얼마나 좀 할인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얘기도 돌아요. 지금 300억 달러 예금 해놓은 거 저걸 출자 전환 해가지고서 지분으로 바꿔오면 그러면 자동으로 인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가급적이면은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에,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번 주말 동안에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끝마치고 싶구나 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심플한 게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실은 거의 마지막 이제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긴급 대출 중에 절반 이상을 퍼스트 리퍼블릭이 쓰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더 늘어난 게 진짜 퍼스트 리퍼블릭이 저희 뇌피셜대로처럼 그런 거라고 하면은 3분의 1을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퍼스트 리퍼블릭만 딱 좋은 대로 넘어가거나 뭐 아니면은 완전히 깔끔한 회사가 돼가지고서 자산하고 예금하고 다 누구 손으로, 딴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태는 거의 종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자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런데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뭐 야 3월에 재림이다. 역시 3월에 임시 방편으로 막은 거고 다음 퍼스트 리퍼블릭도 터지지 않냐. 그다음 또 터지고 또 터질 거다.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3월 달에는 은행주가 빠질 때 다 빠졌어요. 그때는 소형이 더 빠졌어요. 대형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뇌피셜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관과 그 다음에 민 중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11개 대형은행의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가 반응을 하냐 하면 소형은행 주가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것이 3월처럼 전방위적인 뭔가 유동성 경색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얼마 간에 이득을 더 취할 거냐,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거냐, 손해를 더 볼 거냐, 이걸 가지고서 막바지 조율 과정에 들어갔는데 대형은행들이 여기에서 손실을 좀 입을 것 같다 라는 걸로 가고 있는 게 주가에서 전 드러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6번가가 보기에 이제 오히려 일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JP모건에 매각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연준 소식통으로 제일 빠삭한 데가 월스트리트저널이잖아요. 거기서는 JP모건하고 PNC 파이낸셜에다가 이제 그 매각이 되는 거 아니냐. 요 두 군데가 제일 유력한 인수 후보자다 얘기를 해요. 만약에 JP모건에 인수되잖아요. 매각되잖아요.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러면 이거 딱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008년 9월에 리만 사태. 그걸로 금융위기 왔죠. 그 직전인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고서 사태가 종결된 줄 알았지만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이 터졌죠. 역사는 역시 이렇게 또 재현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죠.
PNC에 되면 어떤지 아세요? PNC도 이때 뭐 하나 샀어요. PNC는 리만 터지고 샀어요. 근데 또 말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여러분 PNC가 사갔습니다. PNC 아시죠? 리만 사태 때 그때 내셔널시티 사갔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2009년 3월에 미국 증시 최저점이거든요. 증시 더 빠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둘 중에 누가 사가든지 간에 말은 만들기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에 이어서 홍콩도 그 3월에 수출입 데이터가 예상 대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회복이 이제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주요 경제 권역 중에서는 지금 가장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SVB도 터졌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데이터들이 어떠냐 하면은 섞여서 나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요거는 이제 또 예상치를 이날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날 요거 나오자 이것도 침체 우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안 좋게 요 뉴스에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서 미국 집값 요즘 어떠냐라고 하면은 예상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4%가 나올 줄 알았는데 플러스 0.1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서 드디어 미국의 집값이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이 멈췄어요. 0.1%.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또 이 인플레가 끈끈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플러스 이제 0.4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플러스 0.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제가 지금 플러스 2.6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15개월을 집값을 후행한다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 내려갈 길이 하여튼 9만리가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숫자 가지고서 또 우리가 끈끈함을 너무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결국은 지난주는 실적 시즌이었고 실적이 중요했는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에 실적을 내니까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일종의 단두대 매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챗 GPT하고 검색 엔진 때문에 두 회사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한 명이 잘 나오면 한 명 못 나올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날은 무조건 안 좋을 거야. 이날 두 회사 실적 발표하면 시간의 주가는 무조건 나쁠 거야. 이런 인식이 팽배했죠. 그래서 사실은 장중에 주가가 더 빠지게 되었었던 제가 볼 때에는 이유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잘 나와버렸어요. 둘 다 매출이나 그 다음에 부문별 모두 예상을 충족하거나 혹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좀 하이라이트할 부분이 구글은 클라우드 쪽에서 첫 흑자가 났다는 거, 자사주 매입액을 더 늘렸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이제 챗 GPT하고 빙하고 엮어가지고서 검색 광고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에 둘 모두 다 서버에 대한 투자 증가, 그 다음에 AI 관련한 인프라 투자 증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이 좋아할 만한 뉴스들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쪽들, 반도체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포함해서요, 그런 데들에 다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많이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날 반도체 주가가 한국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이야기 있었고,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영업이익 적자 3조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숫자입니다. 원래 4조대일 줄 알았거든요. 웃기죠, 그쵸? 예상보다 차상 최대 적자가 났는데 예상보다 적다고 좋아하다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식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기대치하고 실제하고의 그 괴리를 우리는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반도체가 나중에 좀 좋아질 수도 있을까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그러니까 반도체 제1의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향후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러려면 중국이 지금 중국향 수출이 약한데 중국 쪽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아니 중국은 이제 한국을 싫어한다. 중국은 한국 걸 사지 않는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져도 중국 쪽 수출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반도체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주요 수출 아이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미 중국은 우리 소비재 안 사요. 우리 소비재 더 이상 수출할 것도 없어요. 사가주면 그냥 땡큐고 증분입니다. 이미 없는데 뭘 더 줄이겠습니까? 그럼 우리 중간재는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경기 좋아지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우리 중간재 사간다고 봐. 왜냐하면 중간재라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안 사면은 그건 풍선처럼 다른 데가 우리 걸 사가게 될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겠죠. 중국이 굳이 우리 걸 안 사간다 그러면. 근데 중국 보시죠. MLCC 같은 거. 이건 IT 쪽에서 전형적으로 커머더티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가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이유가 MLCC가 중화권 수출 물량이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MLCC는 그때 이게 왜 좀 약간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IT 쪽에서 지금 그나마 중국의 재고 수준이 낮은 게 MLCC거든요. 그래서 돌아선다면 MLCC가 제일 먼저 돌아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역시나 MLCC 쪽은 좀 더 사갔어요, 중화권에서. 진짜로 중국이 우리 싫어하고 진짜로 안 한다 그러면은 안 사갔겠죠. 하다못해 딴 데서 쓰고 우리는 딴 데 돌려가지고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간재는 사간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개선이 되면 우리 중간재 다른 것들도 사가지 않겠느냐. 그걸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은행 실적 나온 것도 한번 조금 짚어드릴게요. 도이치방크가 이날 나왔는데 도이치방크 망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예상치를 20%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날려버렸죠. 그 다음에 그 전날에 크레딧 스위스가 마지막 이제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넘어가면서 마지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익이 순이익이 잘 나왔어요. 124억 프랑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코본드 상각해버렸잖아요. 그 코코본드 상각 처리 이익이 150억 프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팔리는 게 맞아요. 예금은 여기 뱅크론 얼마나 나왔느냐. 작년 연말 대비해서 1분기 말까지 673억 프랑, 29%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다라면 많이 준 거고 또 미국의 은행들 뱅크런 나는 거 대비해서는 퍼센트가 적네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CS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장 종료에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예상치를 상회를 합니다. 이익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용 절감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매출을 왜 좋았느냐라고 하니까 중국 고객 덕분에 좋았대요. 페이스북도 안 되는 중국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대를 안 했던 매출까지도 좋으니까는 시간에서 많이 올라갔죠. 또 증시를 한번 끌어올립니다. 27일 목요일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더 강력한 감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감산 이야기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정말 실적만 나오는 속보치만 나온 날이고 이제 컨코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컨코를 하면서 그 다음에 NDR을 돌면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산을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최대 25%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 쪽이 또 좀 좋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감산에 더하면 업황 바닥이 더 빨리 온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는 미국 1분기 GDP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예상치는 2%였는데 1.1% 나왔습니다. 전분기 2.6%였는데 1.1. 역시나 또 미국이 침체로 가나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나봐.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속내는 사실은 좋았습니다. 이제 속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도 중요하지만은 변동성이 되게 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외하고 보는 수정 GDP.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왜 이제 만들게 됐냐? 라고 하면 기억해 보시면 2021년도 1분기, 2분기에 미국 GDP 헤드라인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침체 논쟁이 많이 있었죠. 근데 파월 의장하고 다들 나와서 아니야, 그거 변동성이 큰 요인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기저에 깔려있는 미국 경기는 좋다. 우리 침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변동성 큰 요인은 뭘로 제시하냐? 순수출, 재고 조정, 정부 투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란색이 헤드라인 GDP 성장률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였었죠. 근데 요 세 가지를 뺀 수정 GDP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 2분기에 여전히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 GDP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뒤부터는 오히려 뒤바뀌어요. 헤드라인 GDP는 성장률이 3분기, 4분기에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약세장이 막 되고 있을 때, 미국 GDP 좋은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수정 GDP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작년 4분기에는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헤드라인 GDP 성장률은 1.1%. 근데 수정으로 보게 되면은 2% 이상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보게 되면은 2021년도 2분기 이후로 가장 성장률이 잘 나왔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침체 안 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의견이 나뉩니다. 근데 저는 뭐 수정으로 일단은 이때 넘어갔었잖아요. 수정으로 보자고. 그럼 지금도 수정으로 일단은 한번 봐주자. 최소한 그냥 반반으로 보더라도 뭐 그래 헤드라인도 반 봐야 되고 수정도 반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GDP 볼 때는 미국은 결국은 이제 소비로 굴러가는 국가다 보니까 소비를 봐야 되는데 PC 이제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1분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실제로 요 재고 순수출 정부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GDP가 이제 소비 대비해서 좀 못 나왔어요. 나머지 분기 보실래요? 작년 3분기, 4분기 이때 헤드라인 GDP는 되게 좋죠. 근데 소비가 이거 대비해가지고서는 많이 못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죠. 이제 실질 최종 국내 소비라는 거. 요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찐 미국인들의 소비다라고 해서 요 지표를 소비로 볼 때에는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미국의 소비 경기다라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가 진짜 위기이긴 했어요. 작년 4분기 제로였습니다. 제로. 미국 기업들 실적이 실제로 작년 4분기가 정말 나빴었죠.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1년 동안 제일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GDP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날은 실업도 오랜만에 좀 증시에 좋게 기여를 했죠. 실업이 높게 나오면은 침체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업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날 보시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좋았었는데 뭐 메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한 것도 있지만은 저한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부채 한도 도달 시기가 뒤로 밀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최근에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뭐 그 중에 하나는 부채 한도일 겁니다. 그래서 뭐 2011년처럼 진짜 디폴트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디폴트가 아니라 막 신용등급 사태 때문에 주가가 20% 빠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부도가 나면 어떡하냐? 빚도 엄청 많다던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세요. 나중에 이 얘기는 계속 하게 될 테니까는 그러니까 뭐 부채 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조망은 차차 해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저는 부채 한도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공화당에서 공화당 지금 하원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든 대통령 통과되자마자 야 저거는 말도 안 돼. 난 거부권 행사할 거야. 바로 이제 서로 간에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이러면 또 역시나 이제 부채 한도가 빡센 이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공화당은 지금 리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원의 의석수 차이를 보면 공화당이 222, 민주당이 212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부채 한도 법안 하원 통과되긴 했잖아요. 근데 투표 결과 어땠는지 아세요? 217 찬성, 반대 215였어요. 간당간당합니다. 제가 볼 때 공화당에서 화끈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내부 결속부터 그러려면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째로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 현금 잔고가 계속 이게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무부 현금이 언제 늘겠습니까? 이제 세금 거두면은 늘어요. 근데 지금이 세금 납부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5일 있는 주간에 보통은 세금 납부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금이 이제 차차차차 거쳐가는 것들이 있겠죠. 네, 좀 더 늦게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세금 이 진도가 보시면은 세금 납부 주간에 쭉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만해져 갖고서 조금씩 돈이 들어옵니다. 위에 분홍색이 보시게 되면 작년이에요. 2022년도. 이건 이제 2021년도에 벌어들인 돈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 냈겠죠. 그때 호황이었잖아요. 세금 많이 걷었어요. 근데 22년도엔 좀 나빠졌죠. 세금 거둘 수 있는 게 좀 줄었습니다. 근데 요 파란색 점선이 뭐냐 하면, 골드만에서 봤었을 때 요 정도 이제 본인들이 예상을 한 거죠. 요 정도 추이로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본 거예요. 세금이 좀 적게 들어올 거다. 근데 실제로는 이 파란색의 진도율로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 딱 보시면 세금 들어와야 될 때 못 들어왔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이거 미국이 부채 한도 데드라인이 당겨져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당겨져서 6월 초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요때 나온 겁니다, 이제. 근데 뒤늦게 갑자기 세금이 뽕 하고 들어와요. 본인들의 예상에 원래 생각했던 경로에 부합하도록 갑자기 세금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즉시 이제 골드만에서 수정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제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기자도 이거를 적었는데, 이 놀랍게도 갑자기 세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 원래는 부채 한도가 6월 초에 도달할 걸로 봤었는데 7월 말로 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조삼모사냐. 어차피 그래봤자 부채 한도는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저거 가지고 무슨. 맞아요. 계속 이슈는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주는 울림은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채권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바로 미국채 1개월물입니다. 요즘 보시면 딴 데는 다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그래도 국채 시장이. 근데 미국채 1개월물 시장이 진짜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가 치솟았다는 게 이제 표현이 이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갔다는 건데 가격이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물이 금리가 푹 떨어졌어요.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초강세를 보인 거죠. 이걸 두고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저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그 세금 진도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디폴트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서 1개월물로 다 몰려왔다. 라는 거를 이번에 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6월 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4월 말이죠. 6월 초에 부채 한도 딱 된다. 그럼 1개월물은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건 디폴트랑 전혀 디폴트에 걸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내가 2개월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걸리죠. 그럼 2개월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디폴트 난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협상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2달짜리도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1달짜리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달짜리로 막 몰리니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3월 말까지만 해도 이 1달짜리가 금리 4.7%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3.3%도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한때. 지금 연준 영레포로 바로 가면 4.85%를 여러분들. 근데 1개월짜리를 한 달짜리를 3.3을 가격을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2달짜리, 3달짜리 같은 경우는 5% 내외를 지금 형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가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되게 독특해요. 근데 이날 세수 진도가 생각보다 갑자기 뽕 솟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한 달짜리가 금리가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날 하루만 거의 50bp가 올라가 버려요. 아까 3.3도 깨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딱 일주일 뒤 100bp 정도가 올라간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명백히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몇몇 분야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7월 말로 늦춰졌다라고 하니까는 이 이슈가 좀 밀려버린 거죠, 뒤로. 그러니까는 증시도 좋고 채권도 좋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부채 한도 이슈는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이야 뭐 7월말 얘기했지만 그럼 또 한 달 보름 정도 전부터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난 또 한 달짜리만 가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뒤로 미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연중 급전 사용인데 2주 연속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요인에 대해서 앞서 저는 이제 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지 않을까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럼 이건 뭐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었고, 해외 쪽 통화 스와프, 상시 통화 스와프 뭐 별게 없었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통화 스와프인 피마 같은 경우에 드디어 제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이제 완전히 통화 스와프가 없어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봤었을 때는 금융 불안에 대한 정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28일 금요일 보게 되면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반도체 여전히 재고 증가율이 높아요. 생산은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재고 증가율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1분기 실적이 반도체 쪽이 그렇게 나빴겠죠.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삼성에서도 이제는 과감한 감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감산을 얘기한 4월, 5월께 나올 때를 보자 이고, 당장은 뭐 스팟 가격 봐야겠죠. 네. 다음으로 이날 보시면은요, 증시가 그래서 뛰어서 시작했다가 쫙 내려가요. 물론 이제 뭐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저기 SG 증권발 뭐 신용거래나 이런 것들 레버리지가 많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물량 부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자꾸만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회의할 때마다 배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결국 YCC 폐지하지 않을까?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을까? 총재도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증시가 한번 팍 폭락하지 않을까? 환이 팍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배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행이 이제 보통 도시락 폭탄이다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결과가 나오는데 별게 없었죠. 새 총재가 여는 첫 번째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에다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였어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증시는 반등하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약세로 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YCC 풀어버리면은 강세 배팅이 있었던 거죠. 엔화가 이날 하루에만 1.7% 약세가 나타납니다. 제 생각은 저는 일본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 그래서 타이밍 러시를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책을 바꿀 거다라고 이때는 안 건드릴 것 같다. 근데 반대로 기대감이 없어지면 그때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우리 정책 바꿔요 라고 하고 나올 거다. 여서 일본발 자꾸 또 그 꼬리 위험을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은 좀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유럽의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전체적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독일의 수입 가격 같은 경우에 이게 30% 이상도 갔었던 건데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3.6인데 또 잘못 적었네요. 소비자 물가가 유로존 나왔는데 프랑스가 예상보다 높았고, 근데 스페인하고 특히 이제 유로존 물가에 영향 미치는 독일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유로존 소비자 물가도 뭐 무난하게 아니면 혹은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은 물가들이 이날 나온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근히 약간 이제 마음 불편하게 해서 약간 높게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로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이거 이제 그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분기에 한번 나오니까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분기 수치도 수정이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에 연준 정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민간 임금 요거를 봐가지고서도 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률이 1.5% 나왔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꺾이기 쉽지 않다. 요거 제외하고 보십시오. 뭔가 이거 꺾일 것 같았죠. 근데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임금이 쉽지 않나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거는 계절 미조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월 대비나 전분기 대비나 이걸 할 때 계절 조정치를 쓰거든요. 근데 계절 미조정치를 쓰게 되면 이게 들쭉날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는 별로죠. 그러면 계절 이제 그 미조정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 보면 어떠냐.
전체적으로 고용 비용 지수는 이런 흐름입니다. 내려가는 그 폭이 되게 완만하죠. 그렇죠? 근데 인센티브를 제외한 민간 임금의 경우에는 역시나 완만하긴 하지만 그거보단 조금 더 떨어져 가고 있어. 더 올라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이건 3월까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임금이 내려가는 속도는 내려가긴 하는데 피크 대비 제한적이었다. 그럼 앞으로가 우린 중요한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 결국 제가 볼 땐 구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구인 나옵니다. 그 다음 PC 물가지수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월 대비 숫자들은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약간 높거나 약간 이제 수정이 되거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PC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은 낮아요. 다 보고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주목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PC 요거 발표할 때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출도 나오거든요. 요거를 해보면 저축률이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 달에도 개인 소득 그 증가율이 개인 소비 지출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지금은 심리가 나빠요. 그러니까는 소비에 대한 이제 버는 것보다 소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열기가 많이 꺼져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저축이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심리가 개선이 되고 나면 이것이 미국은 소비로 지탱되는 국가니까 소비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 개인 저축률인데요. 보시면은 작년 6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9월에 한번 또 살짝 내려갔다가 그 뒤에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최근 1년 반 중에서는 제일 높을 거예요, 이제. 네. 다음으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 2번 나오거든요. 속고치 나오고 확정치 나오는데 속고치가 빵 높게 나왔었죠. 4.6으로. 근데 확정치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기 같은 경우에 조금 또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일단 거의 요거는 뭐 범위 아니고 단기 같은 경우에 올라간 거에서 그대로 나왔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은행 이제 금요일 날에 장 끝나고 나면은 예금하고 대출 흐름, 그 다음 대형은행, 소형은행 나눠서 보일 수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대출은 무난하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도 늘었고 대형은행, 소형은행도 다 늘어가지고서 우려했었던 그런 신용 경색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안 나타나는 것 같다. 다행히. 예금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계절 조정치 반영 후와 계절 조정 반영 전이 있습니다. 납세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요. 세금 내려고. 근데 그 세금 내는 거를 우리는 계절 조정이니까는 계절 조정을 반영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세금 시즌이 있었지만은 예금이 더 빠져나갔냐? 아니면 세금 조정 반영을 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돈이 빠져나간 것 뿐이냐? 그러니까 그건 안정화가 됐냐 안 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세금 내기 위해서 이제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근데 예년 수준이었다. 요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B 이후로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 안정을 찾았다라는 건데 대출과 예금이 이제 예년하고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뱅크런이 최근에 발생했는데 이거는 불편한 요소다 마음 한켠에. 그리고 여기에 핵심에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제 장기물 같은 경우에 10년물 같은 경우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요즘에 뭐 금융장세 그다음에 실적장세도 이제는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도 역자가 붙은 장세인 것 같은데 무슨 실적장세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구니오나 아니면은 코스톨라니를 보시게 되면 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금융 완화, 그 다음 특히 장기금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세의 변화에는 장기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계속 올려가고 있고 막 QT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완화가 나오느냐, 뭐 유동성이 어디서 늘어나고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금융환경지수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와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괜히 지금 뭐 유동성 이렇게 금리 계속 올려 나가고 있는데 유동성 환경지수는 왜 완화로 나오지? 웃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중장기 금리 이거를 가지고서 소싱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쪽들은 이제는 완화로 가는 거죠. 정확히 보시면은 미국 증시 저점하고 미국 장기 금리의 고점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명백하게 금융 장세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이고요. 다음으로 유가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또 박스에 들어왔어요. 또 이 지리멸렬한 박스.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될 게 뭐냐? 5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그 본인들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116만 배럴 감산 있잖아요. 그게 이제 5월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참 비슷하게 예상을 해줘서 놀라운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116만 중에 실제로 감산 여력이 있는 곳에 계산해보면은 100만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도율이 몇 개월에 걸쳐서 한 80% 정도,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 그렇게 보면 80만 배럴 정도 될 거다. 근데 그럼 나머지 이미 엄청 적게 생산하는 국가들은 쿼터 대비 증산을 할 수도 있다. 과거에 그렇더라. 그러면은 그거 감안하면은 한 50에서 60만 배럴 정도밖에 사실은 실질적인 감산 효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EIA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50만 배럴 감소 예상을 하더라고요. IEA 같은 경우에는 40만 배럴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예상을 하더라는 거고, 특히 이제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러시아, 미국이 증산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감산 영향이 20만 배럴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또 예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유력기관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변수를 몇 개 더 말씀을 드리죠. 일단 지금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누구냐? 크루드가 튀르키예로 나가던 물량이 있어요. 수출 물량. 이거 지금 막혀 있거든요. 4, 5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맨날 뭐 얼마 안 있으면 이번 주에 재개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재개가 안 돼요. 그래도 지켜봐야 될 이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이미 예전에 정해졌던 거예요. 미국 셰일 나오면서 우리 비축률 너무 많나 풀자 해가지고서 벌써 예전에 풀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에 방출분이 2600만 배럴 이었는데 요거를 4월에서 6월 사이에 방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매주 200만 배럴이 방출이 돼야 되는데 벌써 4월도 꽤 지났잖아요. 미국 보시면은 아직 살살하고 있어요. 왜냐면 5월에 감산이 본격화되잖아요. 그래서 4월엔 살살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막 80불도 넘었었잖아요. 그 주간에는 보면 160만 배럴, 그러니까 200만 배럴보단 적죠. 160만, 161만 배럴을 방출을 했어요. 그러다 80아래로 떨어지니까는 물량 줄여버려요. 102만 배럴로. 힘을 아끼고 있는 거죠. 진짜 한번 오펙 플러스 감산해봐라. 그럼 나도 그때 가서 비축률을, 지금 비축률 방출을 비축해놓은 거를 그때 좀 더 방출을 할게 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길게 왔는데 지금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 뭐 좋았다 말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았냐, 그리고 이게 과연 좀 반환점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만하죠. 이게 정말 실적 장수로 넘어갈 수 있다 얘기할 정도이냐. 제가 볼 때는 실적 장수로 이제 무난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냐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53%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비중이 79%입니다. 과거 5년, 10년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면 상회 폭은 어느 정도 되냐? 6.9%입니다. 과거 5년 평균보단 낮지만 10년 평균보단 높아요.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 비중 74%로요. 5년, 10년보다 높아요. 매출액의 예상치를 상회한 폭의 비율 역시도 5년, 10년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은 이건데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 우리는 뭐 실적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잖아요. 그 가이던스가 미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좀 보수적으로 내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놓고,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거 충족 못하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서 그거를 조금씩 이제 상회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회하는 비중이 높죠.
항상 실적 시즌 때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부정적인 비율이 과거 10년은 66%예요. 3개 기업 중에 2개는 부정적으로 내는 거죠. 과거 5년은 실적 시즌이 훌륭했거든요. 59%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환점을 돌아왔는데 기업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난 주말에도 64%였거든요. 부정적 비율이 지금 58%로 줄었어요. 과거 5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연간으로는 어떠냐? 부정적 비율이 52%였거든요. 그 전주에. 근데 이번에는 46%로 이 보수적으로 내는 미국 기업들이 무려 긍정적인 비율이 부정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실적 시즌들이 나빴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2021년도 막 1분기, 2분기 이때부터 해서 아니 미국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역자 붙은 장세에 들어가느냐.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이던스 부정적으로 내는 기업 비중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실제로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였는데 그 폭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제로 실적 시즌의 질 자체는 되게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 드렸고 실제로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20%대의 눈부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때. 근데 그게 계속 내려와요. 왜냐?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잘 내도 이제는 그 기대치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 12개월 PER을 보통 참고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럼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상회하는 폭 자체가 과거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치도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 현상을 우린 겪은 거예요, 작년에. 실제 4분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지금은 상해폭이 6.9%입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최근 1년 중에 가장 좋은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예요. 상해하는 폭이 최근 1년 중에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기업들의 실적 추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 있느냐, 애널리스트들의. 보시게 되면요. 그 분기 첫 한 달, 예를 들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4월 말일까지면 한 달 딱 지난 거죠. 지난 1분기였으면은 12월 지나고 1월 딱 되고서 1월 실적에 대해 이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해 보는 거죠. 한 달 지나고서. 그럼 그 한 달 동안에 그 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건 가장 바로 앞에 있는 실적 시즌이니까는 제일 이제 그 타임리하게 반영이 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봤었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22년도 3분기, 4분기, 23년도 1분기까지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봤었어요. 한 달 만에 실적 추정치를 3% 이상 낮춰버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을 겪어보니 괜찮거든요. 그러니 실적 재조정이 이제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23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가 보시면 미국은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리고 올해께 바닥을 잡아간다는 건 내년가 또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 올라가지 않더라도 12개월 포워드로 보는 특성상 나빴던 과거가 빠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미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정되니까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예전에 한번 실적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과거에 보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하향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이게 실적 12개월 포워드가 계속 빠져요. 그러다가 바닥을 잡고 옆으로 개걸음을 좀 하다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전형적인 그림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정말로 전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실적 장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심플한 게 시장에서 되게 기대를 가졌다가 그것보다 못한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실망을 했다가 그 뒤에는 절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눈높이를 낮춰놓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실적 시즌처럼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내가 너무 부정적이었나 봐. 다시 추정치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상 다 망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망한다는 사람들이 천진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실적 추정치 상향을 이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례적인 것들. 그건 최소한 우리가 다 없애놓고 시작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86번가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각보다 기업들이 운송비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다. 그 코로나 때 락다운 해가지고서 공급망 교란 생긴 게 비용 요인으로 크게 작동한 것들이 있다.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빼고 봐야 되지 않냐. 운송비 하락은 분명히 이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거다. 이거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으로 미국 달러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좀 약해지면 미국도 이제는 매출액의 40%가 해외에서 나는데 그런 쪽에서 벌어들이는 이익들이 괜찮아질 거다. 환 효과만 해도.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이 왜 그렇게 강했냐. 미국 자체가 강한 요인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약했기도 했다. 가령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너무 강하게 하면서 얼마나 경제적인 피해를 받느냐. 근데 올해 리오프닝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만큼 빠르게 할 거다라는 거를 작년 말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잖아요. 솔직히 아무도 못 했었잖아요. 근데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죠. 사망자도 별로 안 늘어나고.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가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 가스 가격이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유럽은 실제로 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그 가스 가격이 하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네라고 하면은 평균적인 그런 센티먼트를 되찾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팔아먹는 게 많기 때문에 유럽 경기는 또 중국 경기하고 시차를 두고 또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좋아진다? 그럼 그 뒤에는 유럽이 따라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국부터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 유럽 좋아지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일단은 미국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서 미국이 바닥을 잡고 세금세금 플러스로 돌기 시작을 하다가 그 뒤에는 쌓여가는 저축에서 미국이 좋아진다. 이게 제 기본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서 확인되는 면이 있느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코멘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온라인 커머스는 다른 시장의 고객을 향한 중국 광고주들의 강력한 지출 덕을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시장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 광고주들 사이에서 가속화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 광고주들, 이 중국 광고주들이죠. 해당 광고주들의 물류비 감소와 코로나19 봉쇄 완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 요인들인 거죠. 뜬금없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안 되는 나라에 광고주들이 도움을 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제일 심했던 데가 자동차니까 보시게 되면 물류 운임 단가 하락. 물론 여기는 일회성 비용 잔뜩 맞아가지고서 실적 자체는 그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은 물류 단가는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이득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여행 덕분인데 해외 사용량이 35%나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예상치 대비 잘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쪽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닥을 만들어주고 초기 실적 상향의 이유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해보면요. 1분기 실적 시즌 정말 잘 넘기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 중국부터 유럽 그다음 미국 순회 개선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짧게 세린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린메이 정말 얘기 많이 나오고 이제 4월 말이니까 세린메이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린메이가 나머지 기간보다 수익률 좋은 거 맞아요. 11월에 사서 5월에 팔면 7% 수익률 봅니다. 6월에 사서 10월에 팔면 1.2%밖에 못 봐요. 이게 나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수익이 플러스 넥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 다음에는 보니까는 9월하고 10월만이 마이너스더라. 굳이 그러면은 8월까지 갖고 있다가 9월, 10월만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아가서는 9월, 10월도 9월은 보니까는 이 달도 원래는 플러스인 달이었더라. 언제까지?
닷컴 버블이 터지고 이듬해 9.12 테러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인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거죠. 10월도 보게 되면 원래는 플러스였더라. 언제까지?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금융위기 딱 맞고 마이너스 전환. 그럼 뭐 알고 보면 원래 미국은 올웨더 투자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었었다라는 거죠. 왜냐? 미국은 장기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캘린더 베이스 투자에 대해서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웃라이어 사건이 터지면 그 즉시 이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평균이 이게 그렇게 투자를 피할 정도의 평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승 확률이 55%, 56%인 달이거든요. 미국은 상승 확률이 50% 아래인 달이 없습니다. 제일 낮은 게 53이에요. 그럼 이런 거 감안해서 평균도 보지 우리가 중간값 보게 되면 이때 중간값 마이너스인 달 한 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열이하다고 보는 6월에서 10월도 중간값으로 보면 2.6%를 줘요. 이걸 굳이 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확률끼리 부닥치는 게 있어요. 이 캘린더 베이스 이벤트 확률끼리 부닥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린메이 요거 이제 그러면은 5월에 팔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간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향후 1년 동안은 주식이 1960년부터 해갖고서는 100%의 확률로 올랐거든요. 그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거를 1960년 이후부터 잡았어요. 근데 세린메이이니까는 5월에 팔면 근데 같은 그 연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럼 중간선거부터 1년 동안 올라가면 그럼 중간선거가 11월이었었으니까 10월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시죠. 세린메이가 이기냐 중간선거 플러스 1년이 이기냐. 네. 요것도 관전 포인트가 하나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갑자기 세린메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린메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똑같은 곳에서 작년 10월에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래도 거기는 확률로 하는 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세린메이는 10월에 다시 증시로 돌아오라 하고 짝지예요. 팔아놓고 영영 안 돌아오면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와서 11월부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다시 또. 근데 만약에 작년 10월에도 증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한 곳에서 또 세린메이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확률을 안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결론에 껴 맞추어 가지고서 이벤트들을 갖고 오고 있다 라고 구분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좋은 짝지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고용 데이터 많이 나오고 경기 판단할 수 있는 뭐 ISM 나오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수출 나오고요. 미국 FOMC 회의 있네요. 제가 이제 다음 회의까지 남은 주요 지표가 지난주에 고용 비용 지수 이거 나왔죠.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3월 PCE 물가 예상 수준 약간 높게 그 다음에 은행 예금 대출 데이터 무난하게 나왔고요.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속보치하고 같게 나왔죠. 9인만 남았는데 나머지가 다 무난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25bp 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이제 이거 가지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올리더라도 이제는 비둘기적인 인상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비슷한 전략을 쓸 거다라고 봐요. 본인들이 일단 얘기했던 거의 최종금리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인플레가 진짜 안 잡히면 더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멈춰놓고 잠깐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비둘기 인상이지 않을까. 당분간 퍼즈의 인상을 풍기는 비둘기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그거는 확률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자산시장은 기대하고 실제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대가 이미 그만큼 가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전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이제 노는 날이 이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렇게 휴일 있는 것들 또 알차게 또 재충전하면서 혹은 또 딴 데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활기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녹화 이번 주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